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업계 사랑꾼, 고객 없이 못 사는 남자 상준아 안상준아 늘 상준은 안상준 보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이죠. 여러분의 보험을 모험이 되지 않게 지켜드리는 전상희 보험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보험 1%, 연금보험 0.1%,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동준입니다. 네, 시청자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완전히 봄 날씨였어요. 그래 날씨가. 그래서 화창했던 봄날만 믿고 오늘 저는 또 출근길에 우산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자마자 또 비가 오는 걸 보고선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험이 우산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산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에 딱 맞는 우산을 씌워드리는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은 안상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칭찬할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워낙 요즘 흔히들 많이 접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관련된 청구도 되게 많이 해본 질병인데요. 암보험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은 보험임이 확실합니다. 모두가 그 위험과 준비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나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크게 와닿지는 않는 이 암보험. 몇 가지 통계와 예시를 통해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암보험 왜 준비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겠지만 암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자체적으로 분열을 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사멸을 하면서 그 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이 세포의 조절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사멸해야 할 이 세포들이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면서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침투해 종괴, 즉 덩어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들이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고 변형시키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암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암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암, 즉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6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어 두 번째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1999년 대비 2021년 암 발생자 수 추이는 2.7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최근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남성은 39.1%, 5명 중 2명이고요. 여성은 36%, 3명 중 1명입니다. 일례로 제가 고객님들이랑 카페에서 상담을 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객님, 이 카페에서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들은 모두가 암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누군가는 어떤 고객님들은 물론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결코 무시할 확률은 아닙니다. 네, 암에 많이 걸린다라고 듣긴 했는데 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하는 통계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주변 지인분들도 직장 동료 선배들도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접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의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항암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발명됨에 따라 1993년과 2021년도 암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요. 42.9%에서 72.1%로 29.2%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의학 발전과 암 정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도 한국의 암 환자들은 여전히 최선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과 신치료법이 발명되며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들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인 암의 진단과 수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보급은 원활한 반면에 사기 환자들을 위한 항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항암 신약에 대한 보험 급여가 어려운 국가에 속하며 항암제 지출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난 통계 또한 존재합니다. 조사 대상 OECD 국가 대비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과거 제한적인 정부의 보험 급여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과 유사한 의료기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험급여 정책이 변화하며 항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실제 암 환자분들이 체감하는 간극이 좁혀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암에 많이 걸립니다. 점점 더 많이 걸리고요. 걸리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 병원비 부담도 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같이 좀 심각한 질병들은 병원비 이외에도 좀 나가는 돈이 많지 않나요? 네, 암같이 심각한 질병들은 치료비, 즉 병원비 외에도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방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 대형 병원에 통원하기 위해 통원비,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비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던 가장이 투병 중이라면 생활비 부담마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보험만으로는 좀 부담되는 경우들이 좀 있겠네요. 네, 결국 우리는 이 암보험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에서 잘 이겨내야 하는데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가 나오느냐는 다양한 암보험의 특약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험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주변에서 암보험을 많이 알아보고 저에게 연락을 많이 하면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 암 걸리면 얼마 나오는 거야, 상준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사실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암 진단금, 암 수술비, 표적항암 방사선 약물, 암 통원비, 암 입원비 등등 암 관련된 상품과 암 관련된 특약을 상당히 많은 그 특약들을 줄줄이 읊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인데요. 이번 시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약들을 짧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 진단금입니다. 암 진단금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많이들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나 암 걸리면 얼마 나와야 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걸리면 당장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수익 공백에 있어서 생활비라든지 급한 지출, 예를 들어서 대출금 등등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네, 이렇게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료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다른 특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암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약물 등은 그에 맞는 수술이나 치료, 투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비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수술은 기본적으로 절제나 이식이 있겠지만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다빈치 로봇 암치료, 수술, 상처를 만들지 않고 수술하는 무침습 등 다양한 수술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수술비라는 범위가 넓은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항암방사선 약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맞는 특약들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방사선 치료는 세기 조절, 양성자, 중입자 등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항암제 또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항암제입니다. 다시 말해
암 치료 비용에 가장 많은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항목이 이 항암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이 있지만 또 좋은 항암 치료들은 비급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항암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라 그럽니다. 이거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방식인데 다양한 종류의 암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탈모, 구내염, 구토 등 그런 부작용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세대는 표적 항암제라 그러는데요. 암세포의 특정 물질을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 암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물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 특정 유전자 변형이나 단백질이 확인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든 환자가 적합한 후보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성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3세대로 넘어오면서 면역 항암제라는 항암제가 생겼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즉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항암제입니다. 방사성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기조절 방사선입니다. 세기조절 방사선은 방사선의 크기와 각도를 정밀하게 수백만 범위로 나눠서 정상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자 치료인데요. 양성자를 빠르게 가속해서 인체를 투과시켜 암 조직만 쪼는 브래드 피크라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성질을 이용하면 정상 조직의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중입자 치료인데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지만 대한민국 연세의료원에는 들어온 장비입니다. 양성자 치료에 사용되는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입자를 가속하여 암세포만을 파괴하는데요. 기존 현재 나와 있는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생기면서 완치율이 높아졌지만 이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설계를 드릴 때 말씀드린 치료 관련 특약들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암보험을 드시는데 그걸 순수하게 암 진단금으로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치료비 특약으로 좀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고 필요한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고 설계사님들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설계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통원과 암 입원은 말 그대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통원을 했을 때, 입원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보통 암 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시는 암 환자분들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등을 이용할 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특약입니다. 저는 고향도 제주도고 영업하고 있는 활동 지역도 제주가 주되다 보니 아무래도 저는 많이 접하고 많이 설계할 때 참고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특약들에 더해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원발암, 재발암, 2차암, 전이암, 잔여암 등 다양한 분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암보험이라도 지급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고객님들이 모두 숙지하고 공부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가입하실 때 혹은 가입한 보험금 다시금 조회해 보실 때 그때 안상준 보험 전문가님이 말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했었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겼어야 됐구나 하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암은 정말 많이 걸리고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암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신약과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고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꼭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가입하시는 암보험이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 고객님들이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말한 이 짧은 시간이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상준 전문가님과 함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뇌심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전상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심장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의 설계사나 보험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언급을 해왔고 홈쇼핑이나 각종 건강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아직도 이 진단비 청구를 할 때 그 진단비가 꽤나 좀 문제가 됩니다. 오,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체감은 암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뇌나 심장 쪽에 대해서는 관련 질병에 대해 어려워하시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암보험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 쪽은 좀 소홀하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대 질환,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최대한 쉽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뇌와 심장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데요. 최근 5년간 심뇌혈관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3대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암은 암대로 혈관 질환은 혈관 질환대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혈관 질환인 뇌와 심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암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암은 진단받고 병원에 의식을 잃고 바로 드러눕지 않죠.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동안 내 삶에 대해 정리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혈관 질환은 어떻습니까? 내 혈관이 터졌다, 심장 기능이 멈췄다 하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그 발병 당시 찰나의 순간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돌연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 바로 들어눕게 되죠. 즉, 이 질환은 내 삶에 대해 정리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오고 난 뒤 남겨진 결과가 처참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 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40대에서 60대 젊은 환자들도 적지 않아요. 즉, 정신은 멀쩡한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앞을 못 본 거나 한쪽 몸이 마비가 됐거나 언어 장애를 겪는 경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간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의지를 하는 것이죠. 환자 본인도 답답하고 괴롭지만 가족이 그 환자에 대한 네. 환자에 대한 그 간병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 부담과 금전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심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도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 파열, 심낭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약 20조 원으로 암보다 더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 재활이나 치료비가 들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장을 좀 챙겨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질환들은 의료수가가 높아서 치료비가 꽤 비쌉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막상 진단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의사들이 최악의 질병을 혈관 질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다거나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대부분 혈관 질환과 문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혈관 질환은 왜 생명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방충망이나 냉장고 위를 보시면 세월이 흐르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먼지가 조금씩 쌓여서 뿌옇게 되죠. 우리 혈관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즉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전, 즉 쉽게 피떡이라고 하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고 이를 흔히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어디든 혈관이 생길 수가 있고 혈관이 좁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뇌혈관이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의 관상 동맥에 발생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팔다리 말초혈관에 발생하면 말초혈관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뇌졸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통계상 뇌졸중은 5분에 1명씩 발생하고 그로 인해 20분에 1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원래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단 2%밖에 되지 않지만 뇌는 시각, 학습, 행동 총괄, 운동, 신체 항상성 유지 등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20%나 사용합니다. 이렇게 뇌에 쓰이는 많은 양의 혈액은 혈액순환을 하는데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다양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하죠.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풍부한 혈액 공급이 안 돼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때 우연히 발견되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이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면 질병 코드 I67인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이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거나 꽈리처럼 꼬인 상태로 이 질환은 뇌졸중 담보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아쉽게도 뇌혈관 질환 담보가 준비되신 분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요. 사망 통계 1위인 암은 다양한 부위의 모든 암을 포함한 것인 걸 고려할 때 단일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심장질환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사망률도 단연코 심장질환이 1위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질환인데 그중에 심근경색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펌프 같은 기관이 바로 심장인데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해요. 이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왕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관상동맥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점점 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어서 활동을 멈추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합니다. 이 심근경색으로 발전을 하면 강력한 가슴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심장질환 환자 수가 29.6%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심근경색증 환자가 29.6%나 증가했음에도 실제 수치는 전체 대비 12만 명 수준으로 다른 심장질환에 비해 비율이 좀 미미하죠. 대신에 협심증과 부정맥 질환, 그 외에 주요 심장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심장질환 중에 발병률이 꽤나 높은 부정맥과 심부전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혈관 질환이 아닌 순수 심장에 관한 문제로 이것에 대한 보장은 심혈관 질환 담보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질환에 대한 대비도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꼭 따로 챙겨 가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장 범위가 넓어야지 보장받을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 표를 보고서도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마 예전에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준비를 하셨다면은 뇌출혈 혹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좀 보장을 들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사실 그때만 해도 뇌와 심장에 대한 그 진단비 보장은 병원 문턱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뇌출혈은 뇌질환 환자 중 10명 중에 1명, 급성심근경색도 심장질환 환자 중 10명 중에 1명 정도 확률로 한 번 걸리면 정말 위험한 건 맞지만 많은 분들이 받아갈 확률에서는 문제가 되죠. 또한 시대가 흐르면서 의료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보험 또한 그에 맞춰서 진화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 보험을 보완을 하신다면 현재는 뇌와 심장 보장 범위는 뇌동맥류와 협심증도 보장이 가능하게끔 병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과 가족력에 맞춰서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가족력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심장이나 뇌 쪽으로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가족력이 없어도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들은 한 번 발병하면 고가의 수술비, 재활 치료비, 후유증이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이유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심뇌혈관 질환은 통계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전 연령에 걸쳐서 꽤 많은 비율로 좀 분포가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고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줄여서 고고당이라고 하는데 외우기 쉬우시죠? 이 고고당이 혈관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2분의 1 이상이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유병자이므로 성인의 절반 이상은 결국 이 잠재적 심뇌혈관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요. 우리나라 30대 이상이 이상 지질혈증 유병률이 50%나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혈관 속 지방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각각 2배, 1.6배 증가하고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혈액 속 지방은 노폐물로 뭉쳐서 혈전을 생성하고 혈관 내부에 쌓이면서 혈관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는 통충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막히기 전까지는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없다가 갑자기 여러 질환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좋아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시죠. 더군다나 의료공학의 발전으로 더 똑똑해진 검진 기계가 환자도 모르는 사이 스쳐 지나간 뇌졸중의 흔적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보통 겨울철에 혈관 질환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환절기, 봄 같은 날씨에는 어떤 걸 좀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봄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미세먼지와의 사투일 텐데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날리는 계절에도 결코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와 심뇌혈관 질환은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작고 적혈구보다 작은데 호흡기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환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계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순서입니다. 사회자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잠깐이라도 심장이 쪼이듯이 아프거나 갑자기 한 손이 저리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시면 참으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는 편이라 바로 병원에 가서 뭘 찍어본다거나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같은 심장 뇌 질환이라도 통계를 보셨듯이 이 질병 발병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장이 나뉘어져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신체 어딘가가 불편해서 혹은 아니면은 검진을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가서 머리나 심장을 찍어봤더니 뇌동맥류냐 협심증을 진단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보험이 뇌졸중과 급선심근경색만 들고 있다면 단 1원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서 발견이 되는 질환과 내가 두 발로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발견이 되는 질환, 어느 질환에 좀 우선적으로 보험을 대비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구급차에 실려갈 수도 있고 그 전에 내가 내 발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보험을 왜 준비하시죠?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야 그 심혈관 내혈관 질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를 넓히셨다면 보험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진도 할 것이고 또 운 좋게 조기 발견되면 후유증이나 치료비가 적게 들기에 이런 이유들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꼭 염두를 해 두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권을 꺼내서 보장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해당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증권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혈관 질환의 특성은 조기에 치료를 하더라도 재진단과 합병증이 발생하는 아주 안 좋은 질병이에요. 그러면 왜 높은 확률로 재진단과 합병증이 늘어날까요? 건강검진 기술은 날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리 달라져야 하는 게 뭐죠? 뇌출혈과 급선심근경색만 준비하셨던 과거에는 워낙 뒤늦게 발견되고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급되는 진단비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인해서 더 넓은 질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보장은 물론이고 수술비나 산전수내 진단비도 좀 같이 보완을 해두시면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게 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심 진단비에 보장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상희 전문가님과 함께 뇌심,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동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전문가 김동준입니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들이닥치는데요. 아나운서님,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은퇴하시고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폐지를 주울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여행을 가시겠죠. 그렇죠. 혹시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으신가요? 노후 준비 저는 일단 국민연금 하고 있고 개인연금도 최근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 먼 미래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울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4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고생을 하시는데 하루에 단돈 10,000원 벌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나운서님 혹시 1960년대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도 한 70세는 되지 않았을까요? 네, 52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돼가지고 30년을 부모님 밑에서 살고 30년을 내가 부모로 살면 남은 인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여생이라고 했는데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기가 어려웠죠. 자, 그런데 현재 2024년 기준 평균 수명은 남자 86세, 여자 90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간단히 말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하고도 30년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10년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65세 이상 10만 명당 자살자 통계인데요. 네. OECD 평균이 20명으로 나와요. 중국이 50명 정도, 일본이 20명 정도, 대한민국은 70명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노인 자살률이 높을까요? 와, 노인 자살률이 이 정도로 높은 줄은 몰랐는데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은퇴를 하는 시기가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년은 일하지 못하고 거의 소득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좀 힘들어하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요새 대두되고 있는 노후 파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노후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시는 분들께 제가 50대, 60대 분들에게 여쭤보면 노후 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집 한 채 있는 걸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의 노후 파산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총 자산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 부채 6천만 원을 뺀 순 자산은 4억 8천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언뜻 이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럭저럭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순자산 4억 8천만 원 중에서 4억 3천만 원은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계금융자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60세 이상 가계부채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저축 대비 부채 비율은 5%에 불과한데 한국은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60대들은 은퇴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허덕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부채 비중이 높다면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이 닥치게 되면 노후 파산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중에는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는데 노후 준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인데요.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그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세 이상 인구 중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이 전체 성인 중에 7.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중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40대 성인 중에서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숫자도 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자녀 리스크까지 노후 대비의 발목을 잡는 이유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인데요. 은퇴하면서 거주하는 집 말고도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하나까지 마련하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이나 경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타고 장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자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노후에 현금 흐름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려면 세금도 내야 되죠. 임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식에 투자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 방법인데요. 주식 투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23년도 개인 투자자 수익률 분포를 보시면요. 손실 투자자 비율이 43.37%예요. 평균 수익률은 3.34%. 네. 10명 중 4명은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았을 거란 얘긴데요. 내 인생에 하나뿐인 노후 준비를 이렇게 불확실하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은행에다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도 너무 어렵고 주식도 너무 불확실하다면 은행에다 안전하게 저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1980년도 은행 금리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가 2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다소 금리가 높아졌다긴 하지만 점점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은행 예금은 노후 대비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준비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연금 보험은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의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 단점들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노후 대비책입니다. 연금 보험은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정성입니다.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죠.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최저 보증이 되어 있는 연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성인데요. 회사별 연금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펀드에다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은 높은데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수익률이 좋은 변액연금 보험을 택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투자 성향에 알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정성인데요. 내가 내는 돈이 확정적으로 쌓이고 받을 수 있어야 안심하고 보험료를 내시겠죠. 확정형 연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비과세인데요. 안 그래도 노후에 내가 낼 세금도 많은데 내가 미리미리 고생하며 준비한 연금에까지 세금이 붙으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그리고 연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리 효과가 시간의 힘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빨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지만 준비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연금보험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말 많은 보험회사에서 정말 많은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정말 많습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담보하는 상품이고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물론 납입이 끝나고 원금 이상이 되어서 연금 전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는 종신보험의 해지연금금을 연금 전환의 기준액으로 삼기 때문에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연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동준 전문가님과 함께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험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이 좋은 얘기들 해주셨잖아요. 암보험도 얘기해 주시고 2대 혈관질환 보험도 얘기해 주시고 연금보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보험은 다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 보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분명히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순서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보험들이 있지만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험을 준비하는데 순서를 찾기 이전에 네.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 보험은 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차지하시는 게 내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외에 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추후에 노후 생활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준비했다 이렇게 그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목적이 명확하게 서야 그래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준을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하고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집을 하나 좀 네.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집을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집이요? 네. 예쁘게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막 그리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렸습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집을 저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렸습니다. 오, 네. 그렇네요. 대부분 다 보면은 일단은 그 바닥을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히 바닥이 있어야 집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둥을 세우고 벽면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붕을 그리고 하는데 네. 이게 집 짓는데도 순서가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오. 그래서 이 집 짓는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바닥은 실손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집의 이제 기둥 부위 는 이제 진단비, 뭐 수술비 이런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지붕이 이제 기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저희가 항상 전문가들이 무조건 얘기할 때 처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입니다. 자, 진단비는 아까 우리 암 진단비 설명하셨듯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뭐 수술비 같은 경우도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사실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질병인지 상해인지 아니면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실손보험이 정말 좋은 보험은 맞지만 우리 시청자님 중에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 실손을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맞지만은 이 실손보험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갱신형이라는 그렇죠. 점. 네, 맞습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면서 보험료를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게 갱신형인데, 이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틀리지만은 어쨌든 모든 구조가 갱신형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보험은 정말 그 좋은 보험이고 첫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이 갱신형 보험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수술비 보험도 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과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뭐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각종 보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에 준비하시는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좋지만 가장 큰 단점은 갱신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갱신형 보험은 초반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갱신형이다라고 하면은 10년만 내고 뭐 그 보장을 만기 때까지 받으시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만기 전까지, 아니면 내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갱신형 보험인 거고,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변동이 없이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초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만 생각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시다 보니까는 갱신형 보험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우리가 처음에 그 가입을 하면은, 준비를 하면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갱신 주기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 보험료 숫자만 놓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과 갱신 주기와 이런 것들을 따지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갱신형 보험은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하냐면, 자, 제가 지금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준비를 하면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려면 보험료가 한 4, 5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는 보험료가 한 절반 정도 줄거든요.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면 좋은 거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 비갱신형으로 만기 100세 때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보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적인 리스크와 부담 없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면 또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장기 갱신형 같은 경우는 15년, 20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갱신형 보험으로 100세까지 만기를 설정을 했을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런 갱신형 보험으로 15년, 20년 장기 갱신으로 기간을 잡고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일단 어쨌든 15년,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변동 없이, 갱신 기간 안에는 변동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보험을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를 추가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면 또 갱신형 보험도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동희 전문가님께서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실손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진단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필요한 뭐 수술비나 기타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험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만큼 나에게 어떤 보험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